저당권 할 차례입니다. 중요하죠. 보통 유치권이 한 문제 나오고 저당권이 세 문제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최근 한 3년간 유치권 2문제, 저당권 2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최근 3년이 한 비정상적인 상태였었죠. 예? 국가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도 비정상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내년에는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그렇죠? 돌아와야지. 국회의원들이 더 나빠요. 그렇죠? 더 나쁜 자식들은. 에이, 나쁜 자식들. 이런 위기상에 지들 밥그릇만 챙기고 자빠져. 거지 같은 새끼들. 에이. 녹화가 되건 말건. 거지 같은 새끼들. 에이. 네? 저희 뭐 나가라고요? 평택에서? 옛날에 한번. 제가 충청북도 출신이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충청북도 제천에서 살았었어요. 제천? 아시죠? 네. 좋아요? 에이. 옛날에나 좋았지 지금은 막 우죽선. 이제 가끔 이제 제천 내려가면 이제 보통 이제 남자들이 한 40, 50대 되면은 그 지역 유지가 돼 있잖아요. 뭘 하든. 그렇죠? 동창들이 쫙 모여가지고 한번 동창, 중학교 동창,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 뭐 동창들이 쫙 모여앉았어요. 저를 잘 알겠지요? 저는 몰라도 저를 아는 동창들은 많죠. 왜 저를 알까요? 아, 네, 그렇죠. 예. 지역에서는 똑똑하다고 소문났었죠. 네. 아이 쪽팔려라. 예. 그러니까 내려와갖고 국회의원 나오라고. 예. 자기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겠다고. 누구는 무슨 애 총무고 누구는 무슨 애 회장이 막 그래고 앉아있어요. 잠깐 또 귀가 팔랑거렸죠. 가서 뭐해 그런 거. 예. 그렇죠. 지금 이렇게 욕먹고 앉아있는데 하나같이 말이죠. 그지 같은 것들. 에이. 저당권 하겠습니다. 예. 자, 저당권 대단히 중요하고요. 일단 뜻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요. 가장 흔한 형태죠. 은행에서 대출을 1억을 받고 그 다음에 은행은 이 101호에다가 이제 저당권을 보통 설정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보통은 저당권보다는 근저당권을 혹시 지금 아파트를 돈을 주고 사셨는데 대출 받아서 사신 분들은 등기부를 당장 떼어보면 등기부에 무슨 은행 이름으로 근저당권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등기부 떼어보셨죠? 그거 내 집 아니죠? 돈 갚을 때까지? 은행집이에요. 은행집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설정을 해놨을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뜻이 나와요. 예. 저당권의 목적물인 101호를 점유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게 일단 다른 권리와의 차이예요. 유치권이나 질권자는 물건을 점유를 해요. 따라서 유치권자나 질권자가 물건을 점유하는 동안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가 없게 돼요. 즉 경제적 사용 가치가 빵원이 돼버려요.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저당권자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101호는 갑이 여전히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목적물의 경제적 사용 가치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가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자는 일단 목적물을 점유하지를 않아요. 두 번째, 이 목적물은 누가 제공하는가? 이 담보물은 보통 돈 빌리는 사람이 제공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데 담보가 없어요. 그럼 누굴 찾아가죠? 아버지를 찾아가죠. 아버지 찾아서 아버지 그 땅 좀 담보로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갑의 부가 요걸 뭐 101호나 이런 걸 담보로 제공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결국 담보를 제공한 사람은 채무자 또는 제3자예요. 이때 요 채무자가 아니면서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 이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증인은 보증인인데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일반 보증인하고 달라요.
일반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인한테 돈 갚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상보증인은 대신 돈을 갚는 게 아니라 물건만 날리면 돼요.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자기 물건만 날리면 돼.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나중에 물상보증인한테 돈 갚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을 물상보증인. 즉 채무는 부담하지 않으면서 자기 물건으로 책임만 지는 사람, 이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것까지 합쳐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점유하지 아니한 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물건을 점유하지 아니한 채. 그 다음에 얘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걸 경매 넣어서 우선 변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생각을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라고 말을 해요. 뭘 지배한다고요? 교환 가치를 지배. 원래 지배라는 게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배를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는 건 다시 한번 을이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갑이라는 놈이 돈을 안 갚으면 101호를 경매 넣어서 우선 변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배하는 걸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다시 합쳐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물건을 점유하지 아니한 채 교환 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실제로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생각, 즉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는 걸 현실화해야 되죠. 실현해야 돼. 실행해야 돼. 실행. 그 실행이 뭐예요? 경매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선 변제를 받아요. 이게 저당권의 뜻이에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나중에 그 목적물의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 이걸 뭐라 한다? 저당권 뜻이. 간단하죠? 뜻. 내용은 쉬워요. 내용은 쉬운데 이거를 말로, 법적인 말로 쭉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어려울 뿐이에요. 이렇게 저당권의 뜻을 머릿속에 일단 넣습니다. 그리고 이 뜻 속에 특징이 하나 들어있어요. 뭐? 점유를 하질 않아요. 그렇죠? 유치권자나 질권자는 물건을 점유해요. 그러니까 예컨대 질권 같은 경우 물건이 전당포에 들어가 있으면 아이고 저 전당 목적물의 소유자는 저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구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금방 알아. 즉 목적물에 담보물권자가 있다는 걸 육안으로 금방 알아요. 왜? 담보물권자 스스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101호를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갑이에요. 그러니까 갑 이웃주민들은 이 101호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를 떼어보기 전에는 그냥 101호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나 등록 등을 통해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이 불치기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채권자들 담보가 없다고 생각하고 돈 빌려주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공시하라. 이렇게 돼요. 물권법 전체에 공시원칙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저당권에 따로 저당권에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당권의 객체는 등기나 등록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저당권의 객체가 되려면 등기나 등록이 가능해야 돼. 그래서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동사는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등기 등록이 불가하니까.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는 토지 건물인데 다만 우리 민법이 371조라는 특별 규정을 둬서 지상권이라는 권리하고 전세권이라는 권리, 지난주에 봤죠? 이 두 가지 용익물권을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내가 내 땅 내 건물이 없고 남의 땅 남의 건물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있어.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리고 지상권과 전세권에 뭘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각각 이렇게 불러요. 토지 저당권, 건물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말하게 되면 아하,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구나.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저당권의 뜻과 특징이 됩니다. 간단히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 저당권의 성립, 즉 취득.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하고 뭐?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하고. 근데 법률 규정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합니다. 물론 얘가 죽어요. 그러면 이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1억 채권하고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요? 을이 죽으면 채권하고 저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되겠지요. 을에게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되겠죠. 그럼 이 을의 상속인은 채권과 저당권을 상속받아요. 아, 저당권도 상속 따위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구나. 즉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구나. 187조가 적용이 돼요. 상속 따위를 통해서도 저당권은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187조 기억나시죠? 상속, 판결, 경매, 공용지수,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저당권도 부동산 물권이니까 당연히 상속을 통해서 등기 없이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가 나중에 임대차 가면 649조라는 걸 하나 볼 텐데 법정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볼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듣고 넘어가세요. 토지 임대인이 토지를 임대해 줬는데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2년 이상을 안 줘. 요거를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 차임 이렇게 불러요. 이때 토지 임대인 갑이 그 2년 차임을 받기 위해서 그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를 해버립니다. 갑소유 땅을 을이 빌려가지고 임대차, 지상권이 아니에요. 임대차에서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자식이 차임을 2년 이상을 안 줬어. 이때 갑이 그 차임을 받아내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를 해. 토지 임대인이 토지 임차인이 소유하는 그 토지 위의 건물을 압류를 해버려요. 압류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압류. 처분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원의 처분을 압류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압류해버리면 요거를 저당권으로 봐요. 여기 법정 저당권이에요.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나중에 보면 되고 저당권은 99.9%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해요. 왜?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렇죠? 돈 빌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계약. 그래서 저당권은 99% 이상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법률 행위를 두 개를 해야 돼요. 두 개. 하나가 돈부터 빌려야지요. 예?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는데 가가지고 돈은 안 빌리면서 야 우리 아파트에 너 저당권 설정해. 그리고 가요? 그러면 안 되지. 돈부터 빌려야지. 이걸 뭐라 그럴까요? 돈 빌리는 계약. 돈 빌리는 계약.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무슨 계약? 소비대차. 이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할까요?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 돈 빌리는 사람. 채무자. 차주라고도 부르죠. 돈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대주라고도 불러요. 어쨌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이라는 걸 먼저 하나 해야 돼요. 이걸 하면서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게 신용대출이에요.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게 뭐라고요? 신용대출이야. 그런데 담보대출은 여기다 플러스 담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에요. 이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의 물건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는 설정자하고 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이겠죠. 보통 저당권자라고 그냥 불러요. 정확하게는 저당권을 취득하려는 자인데 보통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돼요. 각각의 계약 당사자를 부르는 명칭이 조금 달라요. 어쨌든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와 채권자,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설정자와 저당권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채권자가 을이다. 그럼 저당권자도 을로 등기가 돼야 돼요. 등기는 왜 할까?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을인데 저당권자가 병으로 등기돼 있다. 그럼 무효가 돼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보물권은 뭘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어요? 채권을 위해서. 그렇죠? 얘는 이 권리에서 나중에 목적물을 경매를 해야 돼. 근데 채권자는 을인데 저당권자는 병으로 돼 있다면 이 병은 채권자가 아니니까 나중에 저당권을 써먹을 일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안 된다.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이게 원칙.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자가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는 무효다. 이게 원칙.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는데 그건 지금 보면 머리 지진나고 원칙만. 반면에 목적물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은 채무자, 갑일 수도 있고요. 갑이 담보물이 없다면 갑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 그랬죠. 제3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즉 물상 보증인 이렇게 됩니다. 설정자는 원칙이 채무자, 예외가 물상 보증인이 아니고요.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 이렇게 된 거예요. 설정자. 이런 식으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소비대차 계약과 채무자 또는 제3자 그리고 저당권자 사이의 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채권자 명의로의 저당권 등기까지 하면 저당권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립을 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저당권에 의해서 우선 변제를 확보할 수 있는 채권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이 쭉 추가해서 나오는데 이건 지금 안 봐도 돼요. 성립과 관련된 기본적인 뼈대만 머릿속에 잡으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저당권의 뜻과 저당권의 성립. 이런 건 지금 쳐다도 보지 마세요. 뭐 수인의 채권자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등 지금 저당권도 잘 모르는데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저당권 하나 설정해?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보지 말고 요것만 머릿속에. 세 번째, 이런 저당권의 효력. 가장 기본이 되는 효력이 나중에 채무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경매를 넣어서 이때 경매는 무슨 경매일까요? 강제 경매일까요? 임의 경매일까요? 임의 경매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경매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담보권자가 하는 경매가 임의 경매. 임의 경매를 넣어서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아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고 그 다음에 이 경매와 관해서는 경매 절차의 문제, 우선 변제와 관해서는 권리의 선후의 문제, 요게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경매와 관해서는 경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의 문제하고 우선 변제와 관해서는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는 사람이 있나, 저당권자보다 나중에 받는 사람이 있나, 이 선수를 따져야 될 텐데 고맙고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 중에 민법에서는 안 나와요. 중개사법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걸 제가 설명드리면 중개사법 강의하시는 분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제가 안 해요. 모르니까 안 하지 너 자식아. 네 몰라. 모르니까 묻지 마.
저당권의 효력에선 이걸 뺀 나머지 부수적인 효력 4개, 이게 중요해요. 요 4개가. 저당권의 효력 4개. 요게 단독 문제로 잘 나와요. 다음 중 저당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전체를 물어보기도 하지만 요 4가지 효력 중에 어느 특정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하나씩은 꼭 나와요. 4개의 효력을 머릿속에 오늘 뼈대를 잡습니다. 첫째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문제가 하나 나와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문제 2가지가 있어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하고 목적물의 범위하고. 그런데 요 피담보 채권이란 건 저당권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피담보 채권이나 목적물의 범위는 공히 목적물이 경매가 되는 것을 전제로, 저 101호가 경매가 되는 것을 전제로 피담보 채권의 범위란 그 경매 대가로부터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돈, 이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예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가장 알고 싶은 게 뭘까요? 내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무엇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예요. 궁금하겠죠? 그러면 360조를 보면 돼요. 360조에서 정해놨어요. 저당권자가 경매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돈 5개를 쫙 열거해놨어요. 5개나. 먼저 원본 받을 수 있어요. 원본. 반대가 복사본이죠. 아니에요. 빌려준 돈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원본은. 원본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자 얼마라고 주기로 한 거 있죠. 이거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은 그런 계약을 잘 안 하는데요. 돈을 빌려주면서 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특약을 하냐면 갑이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갑은 을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돈 빌려주는 계약하면서 이런 특약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죠? 근데 만약에 할 수 있어요. 갑이 을에게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갑은 을에게 100만 원을 배상한다, 200만 원을 배상한다, 1000만 원을 배상한다. 이렇게 배상을 하기로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위약금 특약이라 그래요. 이것도 경매 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거 흔하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경매법원에서는 갑과 을이 돈을 빌리는 계약을 하면서 위약금 특약을 했다면 경매법원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그렇죠? 경매법원이 알지 못한다면 배당을 해줄까요? 못 해줄까요? 못 해주지. 그러니까 위약금 특약을 만약에 했다면 이런 위약금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를 통해서 경매법원에 반드시 알려야 돼요. 그래야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약금도 경매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배당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위약금을 주기로 하는 특약 플러스 뭐 등기까지 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4번째,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얼마 주기로 하되 만약에 연체하면 이율이 세지죠. 처음에 약정이자는 5%, 연체이자는 18%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연체이자를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이라고 부르고 좀 기니까 지연배상이라고 불러요. 지연이자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연체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연체이자. 요것도 받아요. 요것도 받아. 그런데 이거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예? 나중에는 원본보다 세져요. 막 복리로 계산하고 막 그러면. 그렇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다 보면 저당권자가 다 빨아가고 후순위 권리자는 손가락만 빠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배당해 주되 1년분만 뭐만? 1년분만
원본의 이행기를 경고한 후 1년분만 배당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요거 돼요. 마지막으로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그 경매 신청을 인용하면서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면서 저당권자한테 감정평가 비용 따위를 내도록 합니다. 이 감정평가 비용을 나중에 경매대가에서 배당을 받아요. 요걸 저당권 실행비용이라 합니다. 요 5개를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5개를. 외울 수 있겠죠? 있다고 해주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맨날 외워봐야 뭐 5개, 6개 그래요. 뭐 50개, 60개 이렇게 외우라 안 그래요, 저는. 공법에 비하면 뭐 암기사항, 뭐 조족지혈이죠. 공법은 깡그리 외워야 돼요. 공법은. 2차 과목은요. 깡그리 암기 과목이에요. 깡그리. 이해? 뭔 이해? 왜 승인권자가 국장이고 어떨 땐 지방자치단체장이요? 왜? 몰라. 어떨 때는 청문이 앞에 있고 나중에 뒤에 청문이 있고 막 그래요. 왜? 몰라. 정밀한 이론이 있어서 그럴까? 아니야. 지들이 그때그때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2차 과목은 깡그리 기술적인 조문물이에요.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지들 편리하라고 만든 게 2차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정밀한 이론 같은 게 없어요. 깡그리 외워야 돼. 이해고 나발이고 뭐가 있어 2차 과목. 외워야지. 왜 세율이 3%요? 몰라. 지들이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외워야 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외워야 되는 거야. 외워야. 외우셨죠? 나중에 5개 딱 외웁니다. 이게 피담보채 꺼내고. 두 번째가 목적물의 범위인데요. 이것도 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경락인이, 경락받은 사람이 어디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주유소 부지와 주유소 건물이 있고요. 땅에 유류, 기름, 저장 탱크가 묻혀 있겠죠. 그리고 땅에는 주유기가 있고 세차기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게 주유소의 기본적인 모습이죠. 예? 그런데 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갑이 돈을 빌리고 땅에도 건물에도 저당권을 딱 설정해 놨어요. 근데 돈을 못 갚아서 땅하고 건물이 경매가 됐어요. 병이 낙찰을 받았어요. 자, 병은 주유소를 낙찰받았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겠죠. 첫 출근을 딱 했어요. 그랬는데 갑이 요거 파내고 있고요. 요거하고 요거 뜯어내고 있어요. 그럼 병은 이 뭘 개 같은 시츄에이션이냐고 물어보겠죠. 그럼 갑은 개 같은 시츄에이션이 아니고 너는 땅하고 건물을 낙찰받았잖냐. 그러겠죠? 그래서 병은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이거 뜯어가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갑하고 병 사이는 병이 땅하고 건물을 낙찰받은 건 분명하되 그 외에 땅하고 건물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 이것까지 병이 낙찰을 받았는지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저당권의 목적물의 범위예요. 이때 우리 민법은 뭐라고 해놨냐면 저당권의 객체가 일단 토지 건물이 기본이겠죠. 그 토지와 건물의 부합물과 무슨 물? 부합물과 종물 여기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도록 해놨어요. 그 말은 토지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은 그 토지 건물의 부합물과 종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류 저장 탱크나 주유기나 세차기가 부합물이냐 종물이냐만 판단하면 돼요. 이때 부합물은 토지와 건물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토지나 건물에 단단히 부착이 돼서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분리하게 되면 쓸모가 없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부합물이라고 해요. 유료저장 탱크 땅에 딱 부착이 돼서 분리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부합물이 돼요. 반면에 종물은 토지 건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한 물건이에요. 독립한 물건이면서 플러스 종물이 붙어있는 물건을 주물이라 합니다. 주된 물건에 종된 물건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때 이 종된 물건은 종물은 주된 물건의 일상 용도에 꼭 필요한 물건이 돼요. 독립한 물이면서 주물의 일상 용도에 제공 되는 물건이 종물이에요. 요거를 조문에서는 101조에서는 주물의 상용에 공한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주물의 상용에 공한다. 근데 어쨌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종물은 독립물이면서 주물의 일상 용도에 꼭 필요한 제공되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주유소로 돌아옵니다. 주유소 일상 용도가 뭐예요? 기름 넣는 거죠? 이거 꼭 필요하죠? 이거는 필요 없죠? 그럼 뭐만 종물? 요놈만 종물. 땅에 부착된 부합물 아니냐? 아니에요. 이거 주유기나 세차기는 고장나면 뜯어내고 새 걸로 설치할 수 있어요. 금방.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과다한 비용을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합물은 아니고 독립한 물건이 돼. 그중에 요놈만 주유소의 일상용도에 제공되는 거예요. 결국 병은 유류 저장 탱크와 주유기는 낙찰을 받지만 세차기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 건물의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거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나중에 2개를 더 추가할 거예요. 하나가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누가 수취하는가? 즉 과실에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 이 토지나 건물이 수용이 되었을 때, 토지와 건물이 수용이 되면 갑은 수용 보상금을 받죠. 그럼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그랬죠. 그 물상대위의 문제 하나.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 되고 그 가치 변형물이 남았을 때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물상대위. 이때 물상대위를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이걸 나중에 추가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이런 뼈대가 있고 범위 안에서 2가지가 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 360조, 목적물의 범위 중에서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저당권에서 보셔야 될 효력 중에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 지난주에 366조 법정상권을 봤죠? 기억나세요? 자, 366조 법정상권. 토지와 건물이 일단 존재하고 소유자가 같아.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죠? 그런데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요. 다시 말해서 저당 목적물이 경매가 돼요. 토지 저당권의 객체는, 토지 저당권의 객체는 뭐예요? 토지예요. 그럼 우리는 갑이 돈을 안 갚으면 토지만을 경매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경매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만 바뀌었죠? 바뀌었죠? 366조로 보면 저당물의 경매로, 저당권의 객체인 물건의 경매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그 상태에서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그 저당권이 실행이 됨으로써, 즉 목적물이 경매가 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뭘 취득하게 된다? 지상권을 취득한다. 대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소유자가 같아야 돼. 그래야 지상권이 인정돼.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걸 하나 말씀을 드렸었어요. 나대지에 건물이 없는 땅에 갑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그랬어요. 요렇게. 그러면 이 건물은 갑이 지었으니까 갑소유겠죠. 이 상태에서 건물이 분양이나 임대가 안 되면 갑은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저당권자는 이걸 실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이 병에게 넘어가요. 그럼 요것도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건물 소유자에게 뭐가 인정? 지상권이 인정.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면 건물은 어떻게 된다? 철거된다. 제가 6달 만에 철거되는 건물도 봤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아까워요 이거. 이건 왜 지상권 인정한대? 이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지상권 인정되려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건물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건물이 없는 땅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건물이 지어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상권 인정 안 되니까 건물이 철거가 된다 그랬어요. 아깝죠? 건물 아깝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365조에서 토지 저당권자는 요 경우에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요거를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권 이렇게 불러요.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권. 뜻! 요건이 하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뜻하고 요건. 건물 없는 땅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때 토지저당권자는 원칙 뭐만 경매 넣어야 되지만 토지만 경매 넣어야 되지만 365조에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할 권리를 인정. 이걸 토지저당권의 저당권자의 일괄경매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뜻이에요. 요건 뜻을 쪼개면 돼. 다시 한번. 건물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 두 번째, 토지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을 것. 그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토지 저당권자는 뭘 할 수 있다? 토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할 수 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첫째가 이렇게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을 뿐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넣어야 될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에요. 권리예요. 이유는 얘가 토지 저당권을 한꺼번에 경매를 넣었을 때 그 경매 대가 중에서 토지 경매 대가로부터는 우선 변제를 받아요. 근데 건물 경매 대가로부터는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즉 토지 저당권자의 토지 건물 일괄 경매권은 건물을 같이 경매를 넣을 수 있는 권리만을 인정했을 뿐 건물에까지 토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건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지는 못해요. 따라서 이걸 의무로 부과해서는 안 돼. 또 하나,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를 넣었을 때 경매법원 토지는 병에게 건물은 정에게 이렇게 경락 허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거니까 경매의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서는 안 돼. 그래서 경매법원은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런 두 가지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효과는 나중에 보고 의하고 의 속에서 요건만 뽑아내실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해서 토지와 건물인데 저당권이 실행이 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인정이 안 될 때 뭐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일괄 경매권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 두 번째 흐름. 세 번째. 갑소유 101호가 있어요. 5억짜리예요. 을이 3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놨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 돈이 필요해요. 더 이상 대출은 안 되고 팔아야 될 것 같아.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 이 아파트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못 팔아? 자기 건데. 팔면 되지. 양도. 얼마에 팔아요? 갑은 얼마에 팔아요? 5억에 팔겠지. 얼마에 판다고? 5억에 팔겠지. 이때 병. 갑한테 5억을 다 줄까요? 얼마만 줄까요? 갑은? 2억만 주겠죠. 그럼 나머지 3억은? 이거 인수하면 되지요. 이렇게 많이 사잖아요. 이렇게 안 사나? 그게 사잖아. 아파트를 사려고 봤더니 소유자가 빌린 돈이 있어, 은행에. 그럼 당연히 대금에서 그거는 까고 내가 대신 그 채무를 인수하잖아요. 보통 무슨 전세 같은 거 떠안고 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그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요 3억 채무를 인수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외예요. 원칙은 인수하는 게 아니야. 왜? 원칙은 돈 빌린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잖아. 그럼 누가 갚아야 돼? 갑이 갚아야 돼. 그럼 원칙은 이걸 인수하지 않고 5억을 다 주고 갑이 그 중에 3억을 갚고 이게 원칙이에요. 예? 이게 원칙이에요. 채무를 인수하는 게 예외적인 현상이야. 그런데 이 예외가 더 흔할 뿐이에요, 지금. 마치 이게 원칙인 것처럼 깜빡하기 쉬운데 원칙은 인수를 안 하고 5억을 주고 돈 빌린 갑이 3억을 갚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이때 이 원칙을 지킨 병,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자식이 5억을 받아가지고 돈을 갚지 않고 잠수를 탔어. 그럼 얘는 돈 다 주고 소유권 등기까지 넘겨받았는데 이걸 안 갚아서 얘가 경매를 넣어버려요. 그럼 얘는 소유권을 날릴 위험이 있죠. 이런 경우가 생겨요. 예? 거의 이런 일은 안 생겨요. 안 생기는데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문을 만들어놨단 말이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걸 설명드리면 또 그래. 아이 어떤 멍청한 병이 갑에게 그냥 5억을 덜렁 주냐고. 같이 가가지고 갚든지 하지. 물론 그렇게 해요. 물론 그렇게 해. 근데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걸 우리 민법이 규정했어요. 그리고 이 병을 멋있게 이렇게 불러요. 저당, 부동산, 제3, 취득자. 멋있죠? 안 멋있어? 멋있지. 저당, 부동산, 제3 취득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저당, 부동산, 제3 취득자 개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채 소유권을 취득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까지 포함되지만 그건 더더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그냥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당, 부동산, 제3 취득자가 있는데 이때 갑이 3억을 갚으면 괜찮은데 안 갚고 잠수를 타게 되면 얘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더라. 요 놈을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원칙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원칙 지킨 사람은 손해보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어떻게든 좀 보호하자 말이지. 이렇게 원칙을 지킨 사람을 좀 보호하자라는 규정을 우리 민법이 두고 있어요. 이걸 저당, 부동산, 제3 취득자의 보호 이렇게 불러요. 예?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지금 병의 입장에서 보면 을이 경매를 넣을 때 자기 물건이 경매되는 거죠.
낙찰을 못 받아요. 원래 경매되는 목적물의 소유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어요. 경매 절차에. 그러니까 내 물건을 내가 낙찰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물건이 경매될 때 내가 낙찰을 받고 싶으면 친인척이나 친구 이름으로 낙찰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런데 얘는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즉 경락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조문에서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의미는 병은 자기 물건이 경매되지만 낙찰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낙찰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얘 채무 인수 안 했죠. 그럼 돈을 갚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한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을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 대신 갚을 권리가 있어. 갚는 게 무슨 권리냐? 얘한테 변제권이 있으면 반대로 얘는 변제를 받을 의무가 생겨요. 병이 돈을 갚으면 을은 받아야 돼. 당연히 받겠죠.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왜? 얘가 갚는 돈에 이게 적용이 돼요. 병이 갚는 돈에 이게 적용이 돼요. 특히 요게 적용이 돼요. 병이 갚아야 될 돈에 360조가 적용이 돼요. 그 중에서도 지연배상 1년분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연체를 5년을 했다. 이럴 때 얘는 연체이자 5년을 갚을 필요가 없고 1년분만 갚으면 돼요. 당연히 1년분만 갚으면 을은 더 내놓으라 하겠지. 아니야. 1년분만 갚으면 얘는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 그럼 저작권을 소멸해요. 그래서 병에게 변제권이라는 권리를 줘요. 여기까지 됐죠? 이게 있어요. 머리에 벌써 이제 쥐가 나. 머리에 쥐꼬리가 하나씩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변제권이 있어요. 대신 갚을 권리가 있어요. 갚았어. 값 찾아가야지. 값을 찾아야지. 찾아서 네 대신 갚았으니까 내 나이 자식아 해야죠. 이걸 구상권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물어봐. 갑이 만약에 돈을 다 써버리면 어떡하나요? 어떡하긴 어떻게 못 받지? 받을 수 있다지. 어떻게 받는지는 저는 몰라. 받을 수 있다예요. 이걸 구상권이라 합니다. 세 번째. 얘가 이 집을 사가지고요. 인테리어를 2억을 들였어요. 얼마를 들여야 인테리어 비용이 2억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수도꼭지 같은 거 이태리 수입재로 쓰겠죠. 어쨌든 인테리어 비용이 2억 들어가지고 이제 살아보자 그랬는데 경매가 홀랑됐어. 돈도 돈이지만 이거 너무 아깝죠. 아까워요 안 아까워? 아까워. 이거를 경매법원에다가 저 인테리어 비용 2억 들였는데요. 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배당해줘요. 어떻게 배당해준다고요? 제일 먼저. 최우선에서 배당을 해줘요. 이렇게 저당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경매대가로부터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 줍니다. 우리 물권법 총론의 그 물권의 우선적 효력 중에 물권과 채권이 충돌할 때 물권이 우선하되 예외 중에 채권이 언제나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랬고 주택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말씀드렸었어요. 그랬죠? 하나가 더 이거. 언제나 가장 먼저 배당을 해줘요. 이렇게 세 가지 장치를 통해서 저당권자를, 저당부동산 제3취자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4개 중에 3개 봤어요. 저당권의 효력이 4개가 중요한데 그 중에 3개. 부엄의 366조, 365조 개념, 저당부동산 제3취자의 보호. 3가지. 이렇게 봤어요. 하나 남았어요.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